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 썰밤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구독해놓고 보던 애청자인데요.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늘 제 걸 탐내던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쾌한 복수와 상상 못할 대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겐 2살 터울의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하지만 다들 자매들처럼 한 집에서 같이 지낸 기간은 짧아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이유는 흔히들 얘기하는 성격 차이였어요. 문제는 두 분 다 저희 자매를 키우고 싶지 않아 했다는 거예요. 참 우습죠? 자기들이 낳아놓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게. 그래도 고아원에 갖다 버리진 않았으니 고마워해야 할까요? 어쨌든 지나한 다툼 끝에 엄마는 동생을, 아빠는 저를 도맡아 키우게 됐죠. 사실 엄마가 저를 선택하지 않은 게 내심 서운했어요. 어릴 땐 아무래도 아빠보다 엄마를 더 따르잖아요. 저도 늘 일핑계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던 아빠보다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은 엄마가 더 좋았죠. 하지만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엄마는 저보다 동생을 훨씬 예뻐하고 챙겼어요. 저는 생긴 것도 아빠를 꼭 닮았는데 동생은 엄마 판박이었고요. 무뚝뚝한 저와 달리 애교도 있고 밝았거든요. 엄마와 동생이 나란히 손을 잡고 집을 나가던 날 왠지 모르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엄마를 닮았다면 좀 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면 엄마가 날 선택했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했죠. 엄마와 동생이 떠난 뒤로 제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일이 바쁘다며 제 밥도 한번 챙겨준 적이 없었죠. 심지어 아빠는 엄마와 이혼한 지 3년도 안 돼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벌였는데요. 바로 같이 일하던 동료와 눈이 맞아 재혼한 거였어요. 그때 같이 밥 먹었던 아줌마 기억하지? 그 아줌마가 오늘부터 네 엄마야. 말썽 부리지 말고 잘 따르도록 해. 아빠는 제게 의사조차 묻지 않고 새어머니를 집에 데려왔어요. 순식간에 저는 사이좋은 신혼부부를 방해하는 객식구가 됐고요. 안락했던 집은 제게 가장 불편한 장소가 됐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매일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고 주말엔 학원과 독서실에만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새어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계모처럼 못되게 군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제게 타인처럼 무관심할 뿐이었죠. 10살밖에 안 된 애가 해가 지도록 집에 안 들어와도 연락 한 번 안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쯤에 새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딸만 둘이었던 아빠는 난생 처음 가져보는 아들에 뛸 듯이 기뻐했고요.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는 점점 더 집에서 겉돌게 됐고요. 자연스레 엄마와 동생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이혼 후 식당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거든요. 집도 다 쓰러져가는 빌라였는데 그마저도 월세가 밀리기 일쑤였죠. 동생 입장에선 그게 참 싫었나 봐요. 가난이 가슴에 멍울로 남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동생은 저를 티나게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자꾸 찾아오는 것도 싫어했죠. 언니, 그만 좀 와.
언니는 그 커다란 집 두고 왜 자꾸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아빠 이혼해서 남남된 지가 언젠데.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고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게 돼? 이제 아니지. 아빠 재혼해서 언니 새엄마도 생겼잖아. 가서 새엄마랑 살면 되지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 달라붙어? 엄만 내 거니까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동생은 제가 돈 많은 아빠를 가진 걸로도 모자라 엄마까지 빼앗으려 든다고 생각했나 봐요. 한 번은 제 생일에 엄마가 운동화를 사준 적이 있는데요. 울고 물고 당장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군요. 우리 엄마가 왜 언니 운동화까지 사줘야 돼? 언니는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엄마가 나 사준 건데 이걸 네가 왜 내놓으래?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라고. 동생은 결국 제 손에 들려있던 운동화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 발에 맞지도 않는 걸 기어이 구겨 신더군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혼내긴커녕 동생을 안쓰러워하기만 했어요. 네가 이해해라 지연아. 미가 아직 어리잖니. 날 닮아서 철이 늦게 들려나 보다. 그치만 제가 신발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 엄마가 미희도 운동화 사줬잖아요. 외할머니가 리본 달린 예쁜 구두도 사줬고요. 전 하나도 없는데. 그쯤에 아빠는 새어머니 눈치가 보였는지 제게 거의 돈을 쓰지 않았어요.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남동생과는 대조적으로 저는 늘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녀야 했죠. 미희도 엄마와 외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필요한 건 애교로 얻어내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엄마는 제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하니? 미희가 저렇게 속상해하는데. 나중에 엄마가 미희 몰래 다시 사줄게. 엄마의 그런 방임 아닌 방임 덕분에 동생은 나날이 버르장머리 없어졌어요. 늘 당연하다는 듯이 제 걸 탐냈죠. 자기 걸 하나 갖고도 제 것까지 기어이 뺏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가령 엄마가 언젠가 겨울에 백화점에서 스웨터 2개를 사온 적이 있어요. 제 건 빨간색이었고 동생 건 하얀색이었죠. 자기 스웨터를 받아보고 기뻐하던 동생은 이내 엄마가 제게도 스웨터를 내밀자 표정이 사나워졌어요. 뭐야? 왜 언니도 줘? 언니는 이제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자꾸 챙겨주냔 말이야? 돈이 그렇게 썩어나? 미희야, 너 언니한테 왜 자꾸 그래? 따로 살지만 언니도 우리 가족이라고 했잖아. 웃기고 있네. 아빠의 새엄마의 남동생까지 있는 주제, 그쪽이 언니 가족이지. 미희야, 그만. 엄마의 타박에도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스웨터를 던져버리고 제 걸 탐욕스럽게 쳐다보더군요. 왜 언니 거는 빨간색이야? 나도 빨간색 스웨터 입고 싶어. 넌 흰색이 더 좋다며. 아니야, 빨간색이 더 좋아. 저거 줘. 저건 언니 몸에 맞춰서 산 거라 너한테 너무 커. 엄마가 나중에 또 사줄게. 싫어. 나 빨간색 스웨터 입을래. 내 거야. 언니, 너네 집에 가. 아빠한테 가버리라고. 이제 여기 언니네 집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언니 엄마 아니잖아. 그렇게 동생이 고집을 피우면 엄마도 결국 한 수 접어줬어요. 제가 언니니까 이해하라는 식이었죠. 결국 그날도 전 스웨터를 빼앗겼고요. 텅 빈 손과 멍울진 가슴으로 엄마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참 서러웠죠. 세상 천재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믿을 건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어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공부를 손에서 완전히 놨거든요. 기초가 없어서 처음엔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벅찼는데요. 하면 할수록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오로지 집중하는 순간엔 저를 신경도 쓰지 않는 아빠와 새어머니도, 저를 미워하는 동생과 그런 동생 편만 드는 엄마도 다 잊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덕분에 성적은 쑥쑥 올랐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치른 모의고사에서 전국 2자리 등수까지 찍어봤네요. 담임 선생님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며 기뻐하셨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그쯤에 제게 상상도 못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였죠. 생전 사이좋은 부녀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낳고 키워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건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슬픔에 빠져있을 새도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저를 책임질 수 없다며 남동생만 챙겨 도망가 버렸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동생의 반대 때문에 저를 맡을 수 없다 하더군요.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나도 엄마 딸인데 동생이 반대한다고 안 된다고 하다니요. 네가 이해해라 지연아. 미희가 지금 한창 사춘기라. 너 데려오면 죽어버리겠다고 난리야.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는데 어쩌겠니? 엄마가 나중에 미희 설득해서 꼭 너 데려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알겠지?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서럽던지요.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에게 대거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죽고 혼자 된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냥 기다리라니. 난 엄마 딸도 아니야? 어디서 주워왔어? 너까지 왜 그래? 엄마가 뭐 너 버리겠대? 이미 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던 그날, 내가 아니라 미희 손 잡고 집을 나갔던 그날, 난 이미 엄마한테 버려진 거야. 이제야 알겠네. 난 앞으로 엄마 딸 아니야. 다신 연락 안 할 거니까 엄마도 나 찾지 마. 저를 달래려는 엄마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미 새어머니가 짐을 챙겨 떠나버린 텅 빈 집에서 엉엉 울었죠. 부모에게서 2번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참 끔찍했죠. 당연히 엄마와 동생과 같이 살 줄 알았기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친척집을 여기저기 전전하며 자랐어요. 대학도 돈이 없어 결국 가지 못했죠. 몰랐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식 투자 실패로 쪽박을 찼더라고요. 물려받을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이었죠. 상속 포기인가 뭔가를 했으면 아빠 빚이 제 빚이 되진 않았을 텐데 어린 제게 그걸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빚을 고스란히 제가 떠안게 됐죠. 그 사실을 알고 대학은 미련 없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미용학원을 다니며 헤어 시술을 배웠죠. 먹고 살려면 나만의 기술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제법 있는 편이었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학원을 수료한 뒤 바로 시내에 있는 대형 미용실에서 시다로 일하기 시작했네요. 월급이라 부르기도 적을 만큼의 푼돈을 받고 일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돈이라고 악착같이 모으니 제법 되더군요. 그 돈으로 지내던 친척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2다리 쭉 뻗고 자기도 힘들 만큼 협소한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나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는 눈칫밥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행복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미용실 일도 손에 익어갔어요. 저를 눈여겨본 원장님 덕분에 동기들 중 누구보다 빠르게 승급한 날엔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처음으로 저 스스로 온전히 자립한 느낌이 들었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이 끝나고도 혼자 남아 헤어 커트나 파마 연습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실력은 일취월장해졌고요. 저를 찾아주는 손님들도 점점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살던 엄마에게서 불현듯 연락이 왔어요. 미움만큼이나 그리움도 컸기에 바로 만났는데요. 엄마는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묻던 것도 잠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미용사로 일하면 돈 꽤나 번다는데 지연이 너 모아둔 돈 좀 있니? 실은 미희가 번번이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말이야.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한 번만 더 지원해달라는데 엄마가 돈이 있어야 말이지.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일을 늘리기도 못하고. 네가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알고 보니 동생은 그때까지도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 중이었어요. 동생은 저와 달리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거나 가도 전문대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동생이 가방끈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때 동생 나이가 벌써 23이었는데 말이죠. 많이 서운했어요. 엄마는 제가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연락한 거였죠. 그동안 안 쓰고 죽어라 모았기 때문에 엄마가 요구하는 금액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동생과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아빠가 돌아가실 적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앙금처럼 남아있어 쉽게 결심이 서지 않더군요. 그런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도 참 염치 없다는 거 알아. 너희 아빠 죽고 나서 그때라도 널 데려왔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지연아.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하지만 엄마는 원망해도 하나뿐인 네 동생마저 미워하지 말거라. 걘 너보다 더 어린 애잖니. 나랑 너희 아빠 싸움에 애멀게 마음을 많이 다쳤던 걔지. 엄마가 읍소하며 애원하는데 그래도 핏줄이라고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 통장으로 동생 학비를 붙였고요. 동생은 이듬해 무사히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걸로 동생도 저에 대한 마음이 많이 풀렸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제 착각이었어요. 동생이 대학생이 되고 얼마 안 돼 저희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시험 끝난 기념으로 머리를 자르러 왔다더군요. 오랜만이다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 잘 지냈지. 넌 어때? 학교는 마음에 들어? 그럼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인데 동기들도 다 장난 아니게 똑똑하고 학교 시설도 좋고 그래. 아, 여기 언니가 되게 가고 싶어 했던 학교 아닌가? 그러게 언니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하지. 그 똑똑했던 언니가 남의 머리나 말아주는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동생은 단순히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목소리 가득 알량한 우월감과 저를 깔아뭉개고 싶다는 악의가 느껴지더군요.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넌 대체 날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제 반문에 생글거리며 웃던 동생이 표정을 굳혔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그냥 언니가 안타까워서 한 말인데. 그렇게 정색하면서 화낼 일이야? 왜? 그동안 늘 나보다 위에 있다가 밑바닥에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해?
내가 언제 늘 너보다 위에 있었어. 너보다 큰 집에서 돈 많은 아빠와 고모한테 냉대받으면서 살던 게 너보다 잘 살았던 거니? 불쌍한 척 하지 마! 언니는 늘 옛날부터 그랬어. 나보다 똑똑하고 날씬하고 예쁘고. 다 가진 주제에 늘 불행한 척하면서 엄마 사랑까지 빼앗아가려고 했지. 늘 잘난 언니 그림자에 가려져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 줄 알아? 내 첫사랑이었던 영준 오빠마저 언니를 좋아한다고 했을 땐 정말 죽고 싶었다고. 동생이 그렇게까지 제게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중학교 때 풋풋하게 연애했던 제 남자친구마저 동생은 자기가 빼앗긴 거라고 여기더군요.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불쑥 끼어들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었죠. 지현씨 괜찮아? 동생이라며 무슨 문제 있어?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래? 오늘 컨디션 영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마저 할까? 어때요, 동생분? 저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실력도 꽤 괜찮은데 맡겨볼래요? 원장님은 외모만큼이나 언변도 좋아서 여자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던 동생도 원장님의 우스갯소리에 얼굴을 붉히더군요. 혹시라도 동생이 저희 가게 단골이 될까 불안한 마음에 얼른 고개를 가로저었네요. 괜찮아요, 원장님. 제 동생 머리인데 제가 해줘야죠. 그래, 그럼. 내 동생분 머리 끝나면 바로 퇴근하고,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동생의 머리를 잘라줬어요. 동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계산도 하지 않고 가버렸죠. 그 모습을 본 원장님이 기어이 한마디 하더군요. 지현씨 동생 좀 그렇다. 아까 얘기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지현씨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한 것 같아. 동생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심각하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동생하고 사연이 좀 있어 보이던데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 원장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그때까지 누군가에게 가정사를 고백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한 기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원장님이 제게 참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제 속 얘기를 털어놨어요. 워낙 홀로 소갈이 해왔기 때문일까요? 말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괜한 걸 물어봤나 보네. 아니에요. 덕분에 속이 후련해졌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털어놔. 내가 할 수 있는 건 들어주는 일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현씨 혼자 우는 것보단 낫잖아. 그 뒤로 원장님은 부쩍 저를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일할 때 배려도 많이 해주고 공짜표도 생겼다면서 비싼 공연이나 연주회 같은 걸 보여주기도 했죠. 이건 단순히 직원을 대하는 것 이상의 감정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가 원장님이 제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나 사실 지현씨가 처음 우리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좋아했어. 일하는 직원이니까 마음 접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혹시 지현씨는 나 어떻게 생각해? 그게 그러니까 그동안 남자한테 고백을 안 받아본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얼굴이 돌아가신 아빠를 닮아서 반반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성한테 고백을 제법 많이 받았는데요. 받아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학창시절엔 공부하기 바빴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나도 남들처럼 인생을 즐기며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원장님 정도면 연인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이는 좀 있지만 자기 가게를 운영 중이라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키도 훤칠하니 잘생긴 편이었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원장님의 마음을 받아줬고요. 가게 직원들 몰래 비밀 연애를 하게 됐죠. 남자친구는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던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죠. 그런 남자와 결혼을 꿈꾸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사귄 지 2년 만에 저는 남자친구와 정식으로 식을 올렸습니다. 상견례고 결혼식이고 엄마와 동생을 참석시키는 게 내키지 않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식장 혼주석을 텅 비워둘 순 없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저를 딸이라 여기긴 한 건지 제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식장에서 눈물까지 보이셨죠? 아유,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어쩜 이렇게 곱니? 지연이 네가 죽은 그 사람 닮아서 인물 하나는 참 훤하다니까. 엄마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기만 하자 못마땅한 눈길로 지켜보던 동생이 끼어들었어요. 화장을 얼마나 떡칠했으면 본판이 하나도 안 보이냐? 동생의 시비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기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못 들은 채 하자 동생은 신랑이 나이가 너무 많다는 둥, 돈 보고 팔려가는 거라는 둥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뺨이라도 한 대 올려치고 싶었지만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꾹 참았네요. 어차피 결혼식만 끝나면 다시 안 볼 사이였으니까요.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제게 잘했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시부모님도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간혹 안부 전화나 용돈 문제로 저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악독한 시집살이를 시킬 만큼 모진 분들도 아니었어요. 시댁하고 저희 집하고 거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갈 무렵 마냥 좋았던 저희 부부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죠. 난임병원이라도 가볼까 했지만 남편은 질색했어요. 인공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아이를 갖고 싶진 않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아이를 원하던 저와는 대조적이었죠. 저희 부부는 그 문제로 많이 다퉜고요. 져주던 남편도 지쳤는지 언젠가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게랑 집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꾸만 술 약속을 잡고요. 갑자기 동창들과 등산회를 만들었다면서 주말에도 밖으로 돌더군요. 마음이 식은 건가? 아이가 없어서 정을 못 붙이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요. 직원들이 농담처럼 원장님 바람난 거 아니냐고 했을 땐 그냥 웃어 넘겼어요. 다른 건 몰라도 외도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산산이 부서뜨려 놨죠. 그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몹시 바빴던 날이었죠. 예약도 풀이었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손님들도 여럿 계셔서 쉴 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쯤에 자꾸만 밖으로 도는 남편 때문에 남편 손님까지 제가 받느라 더 그랬네요. 마음이 급해서였을까요? 손님 시술 중에 그만 가위에 손을 베이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 꿰맬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처 부위가 꽤 커서 더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웬걸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던 남편 신발이 있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도 잠시 바로 그 옆에 놓인 여자 구두에
흠칫했죠. 제게 아니었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치고 지나갔고요. 망설이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거실로 들어갔어요. 복도 끝쪽에 있는 안방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자석에 이끌리듯 거기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반쯤 열린 문틈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웬 여자와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제 동생이었어요. 이미 한두 번 만난 게 아닌 듯 서로에게 너무 익숙하더군요. 경악해 입을 틀어막고 있는 와중에도 핸드폰을 꺼내 두 년놈이 붙어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찰칵 사진 찍히는 소리에 둘이 뒤를 돌아봤고요.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떨어지더군요. 그제야 저는 달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악을 썼어요. 도대체 둘이 지금 뭐하는 거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보라고! 여보, 일단 진정 좀 해. 진정?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동생이랑... 역겨운 자식, 넌 사람도 아니야. 여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어요. 말하려고 했다니? 정말 내 동생이랑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야? 망설이던 남편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반년 정도 됐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나 처제, 아니, 미,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앞이 새하얘지더군요. 아무 말 못하고 숨만 꺽꺽대다 간신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랑? 지금 나 말고 내 동생을 사랑한다는 거야? 말해봐. 입이 있으면 말해봐, 이 미친놈아! 미안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치만 미인은 당신 동생은 아무 죄도 없어. 내가 먼저 다가간 거니까 탓하지 말아주라. 나 만나면서 계속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어. 남편의 말에 그때까지 외면하고 있던 동생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 보고 말았죠. 침대에 있던 동생이 슬쩍 입꼬리를 올려 웃는 모습을요. 그 순간 깨달았네요. 동생이 일부러 제 남편을 빼앗은 거라는 걸요. 어릴 때 엄마가 사준 제 운동화와 스웨터를 기어이 빼앗은 것처럼 말이죠. 제가 가진 건 전부 훔치고야 마는 동생의 그 탐욕스러움이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제가 자기 웃음을 못 봤다고 생각한 걸까요? 동생은 언제 웃었냐는 듯 가련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언니. 그치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언니랑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형부한테 연락해서 자주 얘기를 나눴거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게 돼버렸어. 나도 마음 접으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동생의 그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넌 네가 내 남편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당연하지. 사랑이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이런 짓 하겠어? 아니, 넌 그냥 이번에도 내 걸 뺏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아끼던 바비 인형을 탐냈던 것처럼, 엄마가 사준 내 빨간 스웨터가 네 스웨터보다 더 예뻐 보였던 것처럼.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 좀 그만 의식하고 네 인생 살 순 없는 거야? 제 말에 전곡을 찔린 걸까요? 가련하게 울던 동생의 표정이 갑자기 표독스러워졌어요.
내가 언니 걸 왜 탐내? 애초에 언니는 나보다 훨씬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엄마가 선택한 것도 나고 이 남자가 선택한 것도 결국 나야. 아직도 모르겠어? 언니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걸? 질투는 내가 아니라 언니가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런 주제에 뭐? 네 인생을 살아? 웃기고 있네. 언니 인생이 뭐 훔치고 싶을 만큼 대단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지가 못나서 남편한테까지 버림받은 주제 무슨? 그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의 뺨을 몇 번이고 후려쳤죠. 동생도 지지 않고 맞섰지만 애초에 제가 힘도 덩치도 훨씬 좋아서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러자 지켜보던 남편이 끼어들어 동생을 감싸더군요. 그만해 당신! 이러다 사람 죽이겠어! 제 앞에서 동생을 감싸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뭔가가 탁 놔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밀려드는 배신감에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네요. 그래, 어디 쓰레기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근데 대가는 치러야겠지? 대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쏘아붙이는 동생에게 전 비소를 날려줬어요. 둘 다 고소할 거야. 형사든 민사든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벌받게 만들 거라고. 그때만 해도 간통죄가 아직 폐지되기 전이었거든요. 제 말에 동생은 예상했다는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오빠도 가게 잘 되면서 돈이라면 넘쳐나는 사람이거든? 이미 변호사도 다 알아봤어. 무서울 거 없다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 뒤로 저는 바로 남편과 이혼했고요. 몇 년간 진화한 법적 싸움이 이어졌어요. 그 과정을 여기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참 힘든 시간이었죠. 결과는 절반의 승리였어요. 전 남편과 동생은 실형을 선고받긴 했는데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벌을 받았다고는 할 순 없죠. 판사님은 두 사람이 간통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고려했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어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면 한 가정을 파괴한 짓도 용서가 된다는 건가요? 그래도 다행히 민사소송에선 꽤 큰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었고요. 두 년놈에게 상간자라는 좋은 글씨를 낙인 찍을 수 있었네요. 그 뒤로 전 남편은 가게를 정리하고 동생과 재혼했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다 나서 얼굴 들고 살기 힘들었나 보죠. 갑자기 둘이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버렸더군요. 거기서 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거라 하더라고요. 알고 싶지 않아도 엄마가 끊임없이 두 년놈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동생을 용서하라느니 하며 피해자인 제게 끝없이 2차 가해를 하셨죠. 결국 저는 엄마와도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네요. 전 남편과 동생보다 더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에 위자료로 받은 돈을 합쳐 미용실을 차렸네요. 전 남편 가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규모였지만 그래도 내 가게가 생겼다는 게 행복했어요. 1인 미용실이라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았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일까요? 언젠가부터 입소문이 났는지 손님이 나날이 늘어갔어요. 동시에 통장에도 돈이 두둑히 쌓이기 시작했죠.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죠.
그쯤엔 제 가게도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였고요. 2층 규모로 확장해 제법 이름난 미용실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 미용사가 다가와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당황스러워서 나가보니 웬걸 글쎄 전 남편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려 5년 만에 재회였죠. 그동안 잘 살고 있을 거라 여겼는데 그렇지도 않았는지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퀭한 두 볼에 듬성듬성 자란 수염까지 거짓골이 따로 없었죠.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전 남편이 얘기 좀 하자 하더군요. 분노보다는 호기심에 결국 전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인근 커피숍에 들어가자마자 전 남편은 갑자기 납죽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네 동생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오직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안 그럼 미 죽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 미 걔 신부전증이야. 이미 말기라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고 꼭 신장 이식을 해야 한대. 알고 보니 동생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당뇨병을 앓게 됐고요. 그 합병증으로 신부전증이 온 모양이더라고요. 치료를 위해 부랴부랴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이미 투석도 힘들고 신장 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하더군요.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하대요. 이제 믿을 사람은 너뿐이야, 지연아. 넌 미희랑 혈액형도 똑같잖아. 그럼 일치 확률이 더 높을 거래. 제발 부탁이다. 하나뿐인 동생 이렇게 죽게 할 순 없잖아. 제게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하는 전 남편을 보는데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 악독하던 동생이 신부전증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지금 한 말 다 사실이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한테 5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 야, 안 그래도 필리핀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미이나 나나 고생만 했어. 미이도 온갖 병 때문에 중리산이했는데 이젠 신부전증이라니. 너한테 그런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건가 생각도 했다니까?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동생 일이잖아. 일단 알겠으니까 돌아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전 남편은 제 확답을 듣고 싶은 눈치였지만 당장에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의좋게 자란 자매 사이라고 해도 내 장기 하나 떼어준다는 게 망설여질 판인데 제 전 남편이랑 바람나 상간년 짓을 한 동생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민하는 것조차 호구 같다며 욕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그걸 외면하냐면서 욕하실걸요? 그 정도로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한 번에 정리시켜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제 대답을 기다리다 못한 엄마와 동생이 직접 저희 가게로 찾아온 거였죠. 한창 영업 중이라 손님들이 다 있는데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일단 모녀를 끌고 직원들 휴게실 안으로 들어왔네요. 제 눈치를 보던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서방이 분명 얘기했다는데 영 답이 없어서 지금 네 동생 하루하루가 위험한 상황이야. 그쯤 고민하면 되지 않았니? 얼른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자. 5년 만에 만난 딸에게 안부 한번 묻지 않는 엄마가 야속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입을 열었네요. 엄마 같으면 내 남편 빼앗은 상간녀한테 장기 떼주겠어?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 난 안 해. 그러자 엄마가 파르르 떨며 제 등짝을 때렸어요. 넌 어쩜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
하여간 죽은 지 애비 똑 닮아서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넌. 그래도 하나뿐인 네 동생인데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거란 말이야? 그게 살인이랑 뭐가 달라? 살인? 지금 동생한테 남편 뺏긴 피해자를 살인자로 만들기까지 하는 거야? 그래, 그럼 까짓거 살인자 되고 말지. 내가 미희한테 신장 떼줘서 걔 살면 뭐 할 건데. 전 남편이랑 계속 붙어먹으면서 끝까지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겠지. 엄마는 계속 그런 미희만 감싸고 돌 거고. 나도 엄마 딸인데 왜 엄마는 그렇게 미희만 편드는 거야? 아니 얘가 무슨 소리야?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딨다고? 너나 미희나 다 나한텐 똑같이 소중한 자식이지. 근데 지금은 미희가 많이 아픈 상황이잖아. 지금 미희 상태 심각해. 의사가 당장 신장 이식 받아야 한다고 빨리 공여자 찾아오라고 난리라고. 마음 같아서는 내 신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어. 급기야 엄마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동생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나 그렇게 언니 배신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먼저 연락도 못하고 요 몇 년 언니한테 참회하는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살았어. 그래서 내 몸도 이렇게 망가진 거고. 염치 없지만 부탁할게, 언니. 나 살고 싶어. 만약 언니가 나한테 신장 이식만 해준다면 나 그 사람하고도 헤어질게. 그게 언니에 대한 내 유일한 속죄니까. 동생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둘을 따라 병원까지 갔죠. 일단 검사만 받아볼 생각이었는데 글쎄 적합 판정이 나왔지 뭐예요. 혈액형도 일치해서 복잡하게 혈장 교환이니 뭐니 할 거 없이 바로 수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에게 동생의 상태도 들었어요. 크레아틴 수치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인은 이 수치가 많이 나와봤자 숫자로 1 초반대라는데 당시 동생의 수치는 8이 넘었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태였죠. 투석보단 생체 이식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하더군요.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국 오랜 갈등 끝에 신장 기증을 결정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몰랐는데 신장 기증자와 수혜자는 아무리 가족 사이라 해도 병동을 따로 쓰게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기를 주고받아야 하는 사이니 사랑이든 미움이든 감정이 격양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더군요.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자니 얼마나 싱숭생숭하던지요. 엄마도 제 병동엔 찾아오진 않고 동생 병동에만 딱 붙어 있었죠. 아픈 건 동생이니 이해는 하지만 야속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엄마한테 더 아픈 손가락은 동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수밖에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수술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동생 얼굴이나 볼까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산책 시간에 동생 병실까지 찾아갔어요. 엄마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전 남편이 동생과 함께 있더군요. 아무래도 좀 껄끄러운 마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이따 다시 와야겠다 하고 발길을 돌리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말이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 에이, 자기는 아직도 그 여자 성격을 몰라? 호구 중에 상호구잖아. 절대 도망 안 갈 거야. 아, 짜증나. 그놈의 신장이 뭐라고 내가 언니한테 무릎 꿇고 애원까지 해야 되냐고. 일단 살고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깟게 뭐 대수라고.
나중에 수술 받고 나면 내가 그 여자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해줄게. 치, 말은 청산유수지. 내가 언니한테 신장 떼주면 오빠랑 헤어진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 좋아 죽더라. 아직도 오빠한테 마음이 남아있나 봐. 아, 진짜? 아우, 징글징글해. 소름 끼친다. 오빠, 설마 언니랑 뭐 있는 거 아니지? 저번에 둘이 따로 만났었잖아. 그때 다시 붙었다든가. 아이, 무슨 말이야? 내가 자기 놔두고 그 여자랑? 아, 미쳤어? 자꾸 그런 이상한 말을 왜 해? 자기야말로 신장 이식 받고 나면 나랑 헤어지려는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어쨌든 나 수술만 받고 나면 두고 봐. 언니도 똑같이 무릎 꿇고 애원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아, 그러지 말고 이참에 돈을 좀 뜯어낼까? 아, 걔가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하는 기술 하나는 죽여준다 싶었는데 아, 진짜 그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네. 왕년에 나보다 더 버는 것 같더라고. 아, 나도 필리핀 가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계속 장사나 할걸.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언니 때문이지. 언니가 우리 간통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동네방네 소문나서 결국 해외로 도망간 거잖아. 아, 열받아. 아, 진짜 필리핀에서 장사 망해서 개고생하고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나 병까지 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언니 때문인데 미안해하긴커녕 뻔뻔하게 신장이식 해주니 많이 갑질이나 해야 되고. 아, 진정해 자기야. 일단 수술만 생각하자고. 짐승보다 못한 두 년놈의 대화를 듣는데 머리가 핑 돌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다시 병실까지 돌아왔는지 모르겠네요. 또 속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네요. 한참 울고 나니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벌떡 일어나 바로 환자복을 벗고 갖고 온 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데스크로 가서 저 이식 안 할래요. 취소해주세요. 하고 말했죠. 간호사가 무슨 일이냐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럼 동생분은 어떡해요? 네? 제가 알 게 뭐예요? 그년이 어떤 년인 줄 아세요? 제 남편이랑 바람나서 저 배신하고 해외로 튄 년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동생이라고 큰 결심했던 건데 끝까지 제 전남편이랑 붙어먹으면서 절 조롱했어요. 근데 제가 왜 신장을 떼어줘야 해요? 제 말에 간호사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 사이 다른 간호사가 저희 가족들에게 따로 연락을 취했는지 엄마는 물론 전남편과 동생까지 사색이 돼서 달려왔더군요. 언니, 갑자기 왜 그래? 몰라서 물어? 이유를 말해줘야 알지. 이제 와서 수술 취소하겠다니 그럼 난 어떡해? 꼼짝없이 죽으라는 말밖에 더 돼? 동생의 항의에 엄마가 다급하게 말을 보탰어요. 그래 지연아, 무서운 마음은 이해해. 신장 하나 없으면 분명 일상생활하면서 쉽게 피곤하고 여러 불편함이 생기겠지. 근데 그 정도야 감수할 수 있잖아. 아무렴 네 동생을 살릴 수 있는데. 하지만 더는 마음이 흔들리긴커녕 코웃음만 나더군요. 난 오늘부로 동생도 엄마도 없어. 다 연 끊을 거라고. 자업자득이니까 나 원망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제야 뭔가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던가 봐요. 엄마가 대체 왜 그러냐면서 저를 추궁하더군요. 좋아. 그렇게 궁금하면 말해줄게. 내일이 수술이니까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방금 전에 미 병실에 갔는데 제가 저 인간이랑 뭐라고 속닥였는 줄 알아? 필리핀 가서 사업 망하고 자기 병 걸린 게 다 내 탓이라면서 수술 받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더라. 저 인간은 미 말에 동조하면서 내 돈까지 노리고. 날 오죽 호구로 봤으면 그랬겠어?
제 말에 동생과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 남편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서서 입을 열더군요. 아니, 그건 그냥 한 말이지. 미희가 내일 수술 때문에 심란해하는 것 같아서 기분 맞춰주다 보니까. 아니, 정말 그럴 생각으로 얘기를 했겠어? 정말 그럴 생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내 알 바 아니고. 어디 나 없이 둘이 알아서 잘해봐. 난 이만 빠져줄 테니까. 저는 그대로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동생이 넙죽 무릎을 꿇더군요. 언니,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응? 그냥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네 무릎은 참 값도 싸다. 어쩜 그렇게 툭하면 꿇니? 애초에 거기에 네 마음이 들어있긴 해? 언니, 제발. 이러지 마. 수술 못 받으면 나 진짜 죽는다고. 언니라고 더는 부르지 마. 난 너 같은 동생 없으니까. 옛날부터 내 거라면 죽어라 탐내는 네가 참 끔찍하면서도 가여웠거든? 근데 오늘 네 모습 보니까 더는 그런 생각조차 안 든다. 그냥 그 어떤 감정도 안 들어.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앞으로 다신 찾아오지 마. 전 그대로 몸을 돌렸어요. 동생과 엄마가 다급하게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죠. 심적으로 너무 고생을 한 탓일까요?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고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원인 모를 고열로 끙끙 앓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참고 있던 것들이 터지면서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가족들은 끈질기게 제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전 끝끝내 응답하지 않았고요. 결국 동생은 신장 이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뇌사자에게서 이식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대기 기간만 5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전화해서 제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살인자니 뭐니 난리를 쳤어요. 견딜 수가 없어 핸드폰도 바꿔버렸고요. 가게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서울 인근의 다른 지역에 다시 미용실을 차렸네요. 자리 잡기까진 힘들었지만 그래도 쌓아온 실력과 경력이 있어서일까요? 금세 미용실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요. 매장을 넓힌 탓인지 매출 규모도 전보다 2배 넘게 커졌어요. 전화위복인 셈이었죠. 그 사이 전 남편과 동생의 인생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전 남편의 또 다른 외도였죠.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글쎄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동생이 신장투석하며 투병 중인 상황에서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았지 뭐예요. 당시 전 남편은 가게를 차릴 돈도 없으니 작은 학원에서 미용기술 가르치는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다니던 학생하고 바람이 났더라고요. 동생과 천년의 사랑인 양 죽고 못 살 땐 언제고 또 바람이라니. 이 남자라는 족속들은 대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괘씸하더군요. 간통죄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사업만 말아먹었을 뿐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고민 끝에 남편이 일하던 학원에 익명으로 대자보를 붙였어요. 남편이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고 당연히 학생들은 난리가 났죠. 결국 남편은 강사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도망치듯 고향으로 떠나버렸네요. 그 뒤로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막노동이나 전전하다 결국 노름에 빠져 폐가 망신했더라고요. 참 꼴 좋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동생은 다행이랄지 불행이랄지 여전히 안 죽고 잘 살아 있어요.
5년 넘게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근근히 목숨을 연명했고요. 그 뒤로 운 좋게 뇌사자 신장 이식 대상자가 돼 수술을 받았죠. 특별한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산다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꼭 잘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건지 이 동생의 인생은 그 뒤로 영 풀리지 않았거든요. 신장이 하나뿐이라는 핑계로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요. 은둔형 외톨이가 돼 사회생활도 하지 않는데요. 벌써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는데 참 한심하죠. 연로한 엄마는 그런 딸을 키우느라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고 있다대요. 어쨌든 한때는 가족이라 생각했던 만큼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두 모녀가 제게 저질렀던 잘못을 생각하면 차마 용서하기가 힘드네요.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인걸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보람차게 지내고 있고요.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대기업 회사원인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한번 사랑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말도 잘 통하고 이런저런 공통점이 많아요. 무엇보다 전 남편과 달리 다정다감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남편과 저를 꼭 닮은 토끼 같은 아이들도 낳고 10년 넘게 잘 살고 있네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일까요? 지금 제가 꾸린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애틋해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